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오학주 교수라고 하고요. 아마 어제까지 그 이광훈 교수님께서 좀 일반적인, 좀 전반적인 어떤 값 중심, 함수 중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을 거고, 오늘부터는 저랑 이제 한양대 이우석 교수님이랑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실제 프로그래밍, 이제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OCaml을 이용해서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에 있고, 제 전공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전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분석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URL 클릭하시면은 제 연구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오늘부터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아마 월요일까지 총 3번에 걸쳐서 15시간이죠. 실습까지 포함해서 15시간 동안 할 내용은 OCaml 프로그래밍이에요. OCaml 프로그래밍. 크게 이제 파트 1, 2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제가 담당할 부분은 파트 1. 5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5시간 플러스 2.5시간 해서 7시간 반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기본적인 OCaml 프로그래밍. 이제 가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이제 C나 C++, 자바 통상적인 언어들에 대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OCaml은 전혀 처음 들어봤다. 이제 그런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정말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OCaml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OCaml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함수 중심 프로그래밍.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주요 등장하는 많이 등장하는 개념들, 뭐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혹은 재귀함수, 혹은 고차함수,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타입, 뭐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양대학교 이우석 교수님이 내일 오후부터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도대체 OCaml이라고 하는 거를 왜 우리가 공부하는지, 배우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모티베이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학교 고려대에서도 제가 이제 OCaml 강의는 아니지만 이제 학생들이 OCaml 강의로 오해를 하지만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에서 이제 OCaml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언어로 수업을 하는지 궁금해하거든요, 학생들이. 그게 이제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해소되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학기가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디벨로퍼들에게 이제 설문을 돌려서 랭킹을 매긴 지금 아마 탑 20 정도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를 지금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뭐 스크롤 아무리 내려봐도 OCaml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인기가 엄청 없어요. 생각보다 정말 없는 언어예요. 인기가, 대중적인 인기가. 그래서 1위는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2위는 뭐 보통 HTML을 언어라고 하진 않죠. HTML, CSS, 그리고 뭐 SQL 이런 주로 웹과 관련된 언어들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친숙한 게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배쉬, 그리고 파이썬, C#, PHP, 이제 C 언어들이 주로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어쨌든 뭐 아마 대부분 친숙한 랭귀지들일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OCaml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인기가 없다. 근데 뭐 정말 인기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대중적인 인기는 없어요. 그건 이제 팩트인데, 이제 매니아층은 두터운 언어입니다. 한 번 빠지면 다른 언어로 갈아타기 힘들어요.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똑같은 랭킹을 연봉 순으로 랭크를 매겨보면은 2등이죠. 2등 오케멜이. 사실 앞에 리스트랑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리스트 거의 뒤집은 결과입니다. 거의. 그래서 첫 번째 1등한 건 F샵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사실 F샵이 오케멜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케멜이 사실 1등이에요. 연봉순으로 보면. F샵은 그냥 MS에서 만든 오케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등한 게 클로주어라고, 이것도 이제 함수형 언어입니다. 함수 중심 언어. 그리고 뭐 러스트, 뭐 함수형 언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함수형 언어의 피처를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도 함수형 언어입니다. 스칼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스켈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는 없지만 인기가 없는 건 아니다. 매니아적인 인기는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인더스트리에 실제로 나가셔서 물론 쓰셔도 되지만, 그러면 과연 쓰이냐? 오케멜이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실제로는 뭐 여기저기서 제법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의 일부 소프트웨어들은 하스켈이나 오케멜로 작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유명한 게 제인 스트리트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 트레이딩 하는 회사인데, 금융거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금융거래 회사지만 이제 기술 중심 회사예요. 테크놀로지 기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오케멜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는 이제 스칼라라고 하는 펑셔널 랭귀지를 쓴 걸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뭐 테조스 블록체인도 전부 오케멜로 작성되어 있고, 뭐 링크드인,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F샵을 쓰고 있고, 포스퀘어, 뭐 스칼라 쓰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오케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믹스드 되어 있긴 하지만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사실 좀 더 실용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함수 중심 혹은 값 중심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오케멜을 우리가 특히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 앞에 이광 교수님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새로운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에만 익숙했던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약간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틀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언어가 ML입니다. 오케멜이. 그러니까 값 중심 프로그래밍을 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그런 생각의 틀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그러니까 스트롱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케멜이란 언어, ML이란 언어 자체가 대중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앞에서 제가 그 인기 순으로 랭크했던 대부분의 언어들이 사실은 최신 버전의 언어들이 ML의 주요 피처들을 점점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프로그래밍 언어의 청사진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바가 자바 8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뭐 정말 새로운 개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함수형 언어에서는 있던 개념들이에요. 주로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 언어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L, 특히 오케멜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은 비례 언어를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ML이나 함수형 언어를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이런 언어들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분야에서 지금까지 연구해온 그런 결과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언어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는 거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케멜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즐길 만한 그런 태스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간결하고요, 프로그램이. 이제 C나 자바로 뭐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군더더기가 많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한마디로. OCamL은 아름답습니다. 간결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프로그래밍하는 즐거움, 그런 게 다른 언어들보다 많다. 그래서 매니아층이 두터운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은 명령형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함수 중심 프로그래밍 혹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도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이 정도로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파트로 이 첫 번째 파트를 시작을 할 거고요. OCamL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먼저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키워드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서 제가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진행하면서 각각의 이 키워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값 중심 혹은 계산형 혹은 함수 중심 프로그래밍, 또 영어로는 functional programming 혹은 applicative programming이라고 불리는 개념이에요. 또 이제 functional programming이라는 개념이 imperative programming이라고 불리는 명령형 프로그래밍과 어떻게 대조되는지, 어떻게 다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픽업하는 게 첫 번째 골이고요. 그리고 OCamL 랭귀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정적 타입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동 타입 추론이 되는 언어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능도 있고, 그리고 다형성,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모듈 시스템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메모리 재활용 기능도 있습니다. 아마 어제랑 이제 어제까지 강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아마 키워드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프랙티컬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OCamL 프로그래밍을.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OCamL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expression이라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사실이면서 가장 그 첫 번째 걸림돌이 됩니다. 이제 주로 이제 C나 C++, 자바에 익숙하신 분들이 펑셔널 랭귀지로 넘어올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요 두 개념, 명령문 중심의 프로그래밍에서 식 중심의, 값 중심의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OCamL에선 스테이트먼트가 없다라고 보죠. 이제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구성하는 두 단위 이제 명령문이랑 식인데 익스프레션인데 차이가 뭐죠? 이제 명령문은 기계 상태를 변경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컨스트럭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사이먼트, x의 값을 현재 x의 값을 1 증가시켜서 x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x 더하기 1을 저장하는 거죠. 그죠? 기계 상태를 변경시키는 게 명령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기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식의 값을 계산하는 게 식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식을 계산하면 상태 변경 없이 값이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OCamL 프로그램은 명령문이 사실 있긴 하지만 우리가 소개도 안 드릴 거고 어쨌든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태 변경이 전혀 없고, 그리고 값을 계산하는 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값이 계산된다. 그게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진영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언어들이에요. 대표적으로 C나 C++나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주로 상위 랭크에 있는 인기 순으로 정리했을 때 그런 언어들은 명령문을 사용하도록 굉장히 장려를 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런 언어를 명령형 언어다,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합니다. 임페러티브 랭귀지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명령문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고 익스프레션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장려하는 언어들을 우리가 보통 펑셔널 랭귀지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ML, 하스켈, 스칼라, 리습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ML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언어이긴 한데요.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쪽 진영에 속하는 거고, 이제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는 정말 명령문이 하나도 없어요, 랭귀지에. 그래서 완전히 강제를 합니다. 사이드 이펙트를 낼 수가 없고 기계 상태를 변경시킬 수가 없고요, 전혀. 하스켈이라는 언어에서는 철저히 식 중심으로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식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쉬프트를 하는데 실패했다. 그럼 하스켈로는 프로그램 못하는 거예요, 전혀. 여전히 근데 ML로는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ML을 C처럼 쓰실 수 있어요, 사실. 별 의미가 없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OCaml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제 값 정의들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OCaml 프로그램 하나가 주어지면 거의 뭐 대부분 이런 구조를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let이라고 하는 건 키워드고요. 여기서 제가 x1, x2, xn 이렇게 쓴 건 변수 이름들을 뜻하고요. e라고 쓴 거는 익스프레션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런 요거 이제 하나의 값 정의 혹은 바인딩이라고 하면 이 바인딩들의 시퀀스가 OCaml 프로그램이에요. 의미는 뭐냐면은 익스프레션 E1의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x1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익스프레션 E2를 계산해서 x2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어사인먼트가 아니에요. 단지 OCaml 혹은 펑셔널 랭귀지에서 변수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값이 아니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값에. 익스프레션 E1의 값을 x1이라고 그냥 이름을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편해요. 어사인먼트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리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런 OCaml 프로그램이 하나 주어지면 이제 OCaml 인터프리터 혹은 컴파일러로 실행을 하면 익스프레션 E1부터 EN까지 순차적으로 쭉 계산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겁니다. 메인 함수 이런 거 없고 어쨌든 요 식들을 순차적으로 계산을 한 번씩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수 xi들은 이 i의 값을 이제 지칭하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예를 하나 보면 이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은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돼요. 앞에 템플릿이랑 똑같이 생겼죠. 지금 let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바인딩이 4개가 있고, 그리고 변수를 지금 4개를 정의한 거예요. 변수를 4개. 첫 번째 변수는 우리가 hello라고 부르겠습니다. hello라고 하는 스트링, 문자열을 가리키는 변수예요. 이름이에요. 문자열의 이름. 그리고 world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 world의 이름. hello world라고 하는 거는 hello랑 world를 스트링을 이어 붙인 거예요. 이 기호는 스트링을 concatenate 하는 겁니다. 스트링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print end line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스트링 hello world를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한번 처음이니까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래밍 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어 hello world.ml 이제 확장된 ml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에디터를 이용하셔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빔을 사용하고 있고요.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더 키울까요? 폰트를? 네, 그래서 빈 파일을 만드셔서 먼저 hello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hello는 string hello를 지칭하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world는 world. 그래서 두 가지 값을 지금 정의한 겁니다. 자, 그냥 먼저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두 가지 값을 정의한 상태에서 나가셔서 이제 OCaml 하면은 OCaml 인터프리터입니다. OCaml 인터프리터. OCaml 인터프리터는 OCaml 프로그램, 이 텍스트 파일을 하나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 파일을 실행해주는 인터프리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뭐 그냥 끝나죠. 네, 그래서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뭘 실행을 한 거냐면 이 익스프레션을 두 익스프레션을 계산을 한 다음에 어쨌든 각 변수에다가 값을 지칭을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제가 뭐 프린트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프린트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문자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을 때는 요게 이제 스트링을 이어주는 오퍼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빈칸 하나 만들고 월드 이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 뭐 출력할 때는 이름을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기 싫다 그러면은 이 언더스코어를 이용하시면은 이름을 짓지 않고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rint end line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이 됐죠, 그죠? 이제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오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 OCaml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을 인터프리터에게 주면은 실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컴파일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컴파일을 하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컴파일러는 OCaml C라고 하시면 컴파일러예요. OCaml C라고 하시면 이제 Hello World를 컴파일하면 이제 a.out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이제 a.out을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컴파일러를 저희가 뭐 이번 강의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인자 없이 OCaml을 실행하면 이렇게 래플이 뜹니다. 인터랙티브한 인터프리터가 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해 놓은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로딩하려면은 이렇게 샵 use 하시고 파일 이름을 주시고 세미콜론 2개를 이렇게 주시면은 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값들을 쫙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hello world 그리고 hello world 그리고 세 가지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 변수들은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고, 그렇죠? 스트링 타입이고 그 값들은 hello world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행한 결과 우리가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hello world를 프린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나가실 때는 exit 하시고 뭐 숫자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 OCaml 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인터랙티브 인터프리터를.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계속 인터럽트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특히 오늘은. 그래서 모든 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천천히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해보시면서, 그리고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바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OCaml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이제 식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OCaml 프로그램은 식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식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익스프레션의 종류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산술식이 있습니다. 산술식. 산술식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값을 계산해내는 식이에요. 뭐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언어에 다 있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다. 그러면은 7을 계산하는 정수값 7을 계산하는 식이죠. 산술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를 열어보죠. 인터프리터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1 더하기 2 곱하기 3.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얻으실 거냐면은 OCaml 인터프리터가 그 다음 라인, 이런 라인을 보여줄 겁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일단 그 값을 이 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7이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이 인터프리터가 항상 값을 계산해주고 타입도 계산해줘요. 그 값에. 타입이라고 하는 건 값이 어떤 종류,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값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타입이. 이 경우에는 인티저 값이다. 정수 타입의 값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숫자라고 하는 건 정수도 있지만 실수도 있잖아요. 이제 실수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해요. 1.1 더하기 2.2 곱하기 3.3. 근데 이제 실수 연산은 정수 연산이랑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덧셈, 보통 통상적인 이 덧셈 기호는 정수들 간의 덧셈을 의미하는 거고요. 덧셈 기호에다가 점을 하나 붙이시면은 실수 간의 덧셈이에요. 그래서 OCaml에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타입을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지키는 언어이기 때문에 실수와 정수를 구별을 엄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1.1 더하기 점, 2.2 곱하기 점, 3.3 하시면은 그 결과는 8.36이고 그거의 타입은, 그 값의 타입은 플로트, 실수다라고 알려줍니다. 뭐 지금 덧셈, 곱셈만 했지만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당연히 있고요. 곱셈, 나눗셈, 그리고 모드라고 하면 나눗셈의 나머지예요. 이 나눗셈은 몫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런 연산들이 정수값을 위한 산술 연산자고 이제 실수값을 위한 산술 연산자들도 얘네들에다가 이제 점을 붙이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수 타입과 실수 타입을 명확히 구분해요. 예를 들어서 인터프리터에 3 더하기 2.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컴파일 에러예요. 컴파일이 되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실행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정수랑 실수값을 정수 더하기 실수를 못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0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실수를 정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실수를 정수로 표현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나올 겁니다. 반대로 이 함수의 반대도 있겠죠. float of int 하면은 이 3을 3.0으로 바꿔주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식이 이제 산술식이고 숫자값을 계산하는 것이고 정수값과 실수값이 구별이 된다. 주로 저희는 이제 정수값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 다 모든 언어가 다 가지고 있는 논리식입니다. 불리언 익스프레션. 논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값, 참 거짓. 논리값이라고 하는 거는 참 또는 거짓이죠. 참 또는 거짓을 계산하는 식을 논리식이라고 해요. 불리언 익스프레션. 가장 기본적으로 true, false가 있습니다. true는 true라고 인터프리터에다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그거의 값은 true고 그 타입은 불리언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false는 그 값이 false고 불리언 타입이다. 그리고 불리언 익스프레션을 위한 연산자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제 비교 연산자는 뭐냐면 산술식들을 인자로 받아서 논리식을 구성하는 연산자예요. 예를 들어서 1, 2 이런 숫자값이잖아요. 정수값. 산술식인데 양쪽에 산술식을 끼우고 그걸 이퀄리티 기호가 양쪽이 같으면 true, 같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이 2와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리턴되고 그 결과는 불리언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 기호가 같지 않다예요. 그래서 1과 2가 같지 않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직관적으로 2가 2 이하다. 그래서 true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이런 연산자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들은 논리식에서 새로운 논리식을 구성하는 그런 연산자예요. 이제 C랑 같아요. 그래서 아마 쉽게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and라고 쓰시면은 logical and입니다. 즉 양쪽이 true and true는 true고요. true and false는 false고, 양쪽이 둘 다 true여야 true가 되는 logical and예요. 그리고 이거는 logical or. 그래서 false or not false 하면 not은 이제 negation이고요. not false 하면 true가 되고, 그래서 false 또는 true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true가 되고, true and true이기 때문에 전체가 true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타입은 불리언이고요. 네. 그래서 2가 1보다 크고, 그리고 3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양쪽 다 true여서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값들이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불리한 true, false가 있고 세 가지 종류 봤잖아요. OCamL이 기본적으로 랭귀지를 제공하는 값은 6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정수, 실수, 불리한 세 가지랑, 그리고 아까 봤던 문자열, 그리고 문자, 캐릭터, 그리고 유닛이라고 하는 값, 이렇게 총 6개밖에 없습니다. OCamL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타입은요. 굉장히 작은 언어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문자는 이렇게 뭐 다른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옴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자 값이 C고, 그리고 그 타입은 캐릭터 타입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아까 봤듯이 이렇게 얘는 이제 스트링을 뜻하는 값이에요. 스트링, 오브젝티브랑 그리고 문자를 연결시키는 기호고, OCamL 하면 오브젝티브 caml 스트링이 되는 거고, 그 타입이 스트링이다. 그 다음에 이 왼쪽 요 괄호를 열고 닫으면 유닛 값이라고 하는 특별한 값이에요. 이제 유닛 요렇게 한번 인터프리터에 여러분 작성해 보시면 요런 결과를 얻으시는데, 의미는 뭐냐면 이 값은 요런 유닛 값이고 그거의 타입이 유닛이다. 유닛은 뭐 C에서 void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oid 타입이 뭐죠? 아무 값도 지칭하지 않는 타입이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값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실수 타입, 플로트 타입이다 그러면은 실수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 타입이다 그러면은 캐릭터들의 집합. 유닛이 의미하는 값의 집합은 요거 하나입니다. 유닛이라고 하는 값, 혹은 empty set이라고 보셔도 돼요. 값이 정의되지 않은 타입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아무런 값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아까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까 만들었던 그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로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 유닛 타입의 값을 만들었죠. 이 인터프리터가. 그게 뭐냐면은 이 헬로 월드 스트링을 출력한 print endline이라고 하는 함수가 유닛 값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 함수는 뭐 정수를 리턴할 필요도 없고 문자를 리턴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유닛 값을 리턴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면 유닛 값을 리턴 타입의 유닛이나 함수는 다른 계산에 필요한 함수에는 인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게 쓰일 일은 거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적 타입 시스템, 이 장착된 언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true라고 인터프리터에다가 입력을 해보시면 이제 타입 에러 메시지를 줍니다. 타입 에러. 즉 정수 더하기 논리값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입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 타입이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은 OCamL 컴파일러가 실행시키지 않고 전부 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타입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은 컴파일러를 통과하지 못하고요. 근데 모든 타입 오류를 실행 전에 다 걸러줘요.
발생 가능한, 이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제가 뭐 이그젠플로 쓰기 위해서 가져온 굉장히 트리비얼한 타입 오류지만, 일반적으로 타입 오류라고 하는 거는 아마 파이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파이썬 프로그램이 1시간 돌다 죽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0줄짜리 파이썬 프로그램인데 999라인까지 실행한 다음에 1000번째 라인 실행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타입 오류 때문에. 그러니까 타입 오류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예측을 컴파일 타임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OCaml 컴파일러는 모든 발생 가능성을 다 예측해서 모든 타입 오류를 실행 전에 다 찾아준다. 사운드한 타입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OCaml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높은 주된 이유예요. 그래서 C나 C++와 달리 이제 OCaml 컴파일러로 여러분들이 컴파일에 성공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죽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게 갑자기 죽지 않아요. 물론 익셉션이 발생시켜서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그 정의되지 않은 계산이 막 실행되면서 프로그램이 파행적으로 죽진 않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컴파일에 성공하면은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적 타입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이제 타입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ML 같은 언어들은 이제 정적 타입, statically typed language라고 부르는 언어들이 있고, 이제 타입 시스템을 기준으로, 그리고 동적 타입 언어, dynamically typed language라고 하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언어들을 이렇게 두 가지 static 그리고 dynamic language들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ML은 이 첫 번째 진영에 속한 언어입니다. 사실 C나 C++, Java, ML, 스칼라 이 모든 언어들이 다 정적 타입에 속한 정적 언어에 속한 이 진영에 속한 언어들이에요. 이제 이 언어들은 이제 statically typed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타입 체킹을 컴파일 타임에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발생 가능한 타입 오류를 제거한다, 찾아준다. 타입 오류를 프로그램 실행 전에 검출한다는 거고요. C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동적, 다이나믹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타입 체킹을 실행 중에 수행한 언어들을 동적 타입 언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파이썬이 그렇죠. 파이썬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긴 하고요. 루비, 리습 그렇습니다. 타입 체킹을 실행 중에 하는 거고, 타입 오류가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검출이 돼요. 교수님 질문 있는데, 네. 아까 그 저장하고 불러서 이용할 때 뭐뭐.ml 이렇게 쓰시는데, 그게 저기 나와 있는 ml 뭔가 연관성이 요 ML이요? 네, 요 ML이 OCaml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OCam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ML이라고 하는 게 이제 ML이라고 하는 언어의 패밀리가 있고요. ML의 구현체가 몇 개가 있어요. OCaml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에서 구현체만 어쨌든 조금 사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언.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진영에서 SML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OCaml이 가장 이제 ML 언어를 위한 가장 대중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입 시스템을 기준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적, 동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제 다시 정적 타입 언어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타입 세이프한, statically typed이면서 타입 세이프한 언어. 이제 ML이 여기에 속하는, OCaml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언어들은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타입 체킹을 통과하면 실행 중에 타입 오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이게 엄밀하게 보장이 되는 언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ML, 하스켈, 스칼라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타입 오류가 실행 전에 검출되고,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statically typed language이긴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언어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C나 C++. 그래서 타입 체킹을 통과해도 실행 중에 여전히 타입 오류가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폴트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C로 작성된 프로그램에서. 그게 대부분 많은 경우가 이 타입 오류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스태틱 랭귀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다이나믹 랭귀지가 좋을까요? 그렇죠. 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정적 타입 언어는 장점은 타입 오류. 이제 타입 오류가 프로그램 개발 중에 다 검출되기 때문에 좋죠, 당연히. 모든 걸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 중에 컴파일 타임에 모든 타입 오류를 제거했기 때문에 실행 중에 타입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이고요. 그렇지만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타입 체커, 이제 스태틱 타입 시스템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어쨌든 익숙해지면 전혀 불편하진 않아요, 사실. 어쨌든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약간 언어가 경직되어 있다 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면 다른 말로 언어를 굉장히 자유로운 기능들을 넣기 어렵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파이썬처럼. 파이썬은 굉장히 언어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을 정적 타입 언어에는 주로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입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돼요. 반면에 이제 동적 타입 언어는 첫 번째 장점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굉장히 빨리 프로타이핑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언어 특징을 유연하게 제공하기 쉬워요. 타입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단점은 타입 오류가 실행 중에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그래서 시계 종류로 넘어와서요. 지금까지 그래서 본 시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산술식 그리고 논리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트링, 문자열식, 캐릭터, 유닛, 또 뭐가 있었죠? 네, 그 정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if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f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여기서 스테이트먼트는 아니지만요.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조건식을 제공합니다. 조건식은 이렇게 문법을 이렇게 써요. 키워드 if랑 then, else가 이제 키워드고 여기서 E1, E2, E3는 임의의 식을 나타내는 메타 베리어블이에요. 임의의 식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E1, E2, E3에. 의미는 뭐냐면 E1이 사실이면 E2의 값을 리턴해라, 계산해라 라는 거고 거짓이면 E3의 값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E1은 이제 반드시 불리한 익스프레션이어야 돼요. 논리식이어야 돼요. 즉 E1의 값을 계산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f 1 then 2 else 3 이렇게 하면 타입 에러예요. 정수식이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의 값은 전체 조건식의 값은 E1의 값에 따라서 E2의 값이 되거나 E3의 값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2가 만약에 1보다 크죠. 그래서 항상 true고 그렇기 때문에 0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0이 계산된 거고, 근데 2가 1보다 작으면 거짓이기 때문에 1이 계산된 거예요. 그리고 E2랑 E3의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항상. 예를 들어서 true가 true면 1 아니면 true. 이게 이제 실제로는 파이썬이나 C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작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ML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못해요. 왜냐면 ML에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경직된 그런 건데 이제 타입 시스템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타입 시스템 이슈로 인해서 then 브랜치와 else 브랜치의 값의 타입이 정확히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프랙티컬하게는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then 브랜치와 else 브랜치 값이 다를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시면은 에러가 난다.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키워드 if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네. x의 값을 정의해볼게요. x의 값을 1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y의 값을 2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x가 y랑 같으면 x 아니면 y를 리턴을 해볼게요.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다르니까 else 브랜치의 값 익스프레션 y가 계산되겠죠. y 값을 2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일단 C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 예를 들어 자바나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if then else 얘가 익스프레션이란 거예요. 익스프레션이 뭐라 그랬죠? 값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체 익스프레션의 값이 있어요. 전체 익스프레션의 값이 2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타입이 인티저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if문이 익스프레션이고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값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펑셔널 랭귀지이기 때문에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드디어 이제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함수라고 하는 건 뭐죠? 아규먼트 인자가 있고 인자를 받아서 어떤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돌려주는 그런 블랙박스가 함수죠. 그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오케멜에서 저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fun이라고 하는 거는 functional의 fun 키워드예요. 함수를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하나 줄 수 있습니다. x 변수 이름을 주고 인자 이름. 제가 x라고 썼지만 뭐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임의의 변수 이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는 인자랑 요 함수 바디를 구분하는 그런 기호고요. 그러니까 x를 받아서 익스프레션 2의 값을 리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때 요 x를 함수 인자라고 부르고요. 혹은 formal parameter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 익스프레션 2를 몸통 혹은 함수 펑션 바디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시면 오케멜 인터프리터가 이 정수 이 데피니션을 보고 이 함수식을 보고 계산을 해서 함수값을 만들어냅니다. 함수값.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에요.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익스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 그리고 익스프레션은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익스프레션은 함수값을 만들어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fun x 더하기 1 한번 정의를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정해보면 어떤 함수냐면 x라는 인자를 받아서 x 더하기 1을 리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x를 받아서 x에다가 1을 증가시킨 값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말 그대로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정의하는 더하기 1 해준 함수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정의하시면 이제 인터프리터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런 익스프레션을 내가 계산했더니 펑션이 나왔다. 펑션 밸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펑션인데 펑션의 타입이 뭐냐면 인자로 인티저를 받아서 그 결과값으로 인티저를 리턴하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걸림돌입니다. ML을 배울 때 두 번째 걸림돌. 오케이? 함수 정의.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사실 별게 아닌데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정말 함수를 정의한 거고 정의했더니 인터프리터가 뭐라 그랬냐면 펑션 값이 나왔고 펑션 값인데 그 함수의 타입이 인티저를 받아서 인티저를 리턴한 거다. 그러니까 x가 인티저 값이란 얘기예요. 타입을 자동으로 추론해 준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x 더하기 1 한 값도 인티저다. 그래서 펑션 타입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화살표로. 화살표의 왼쪽이 아규먼트 인자고 아규먼트 타입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결과값의 타입입니다. 왜 펑션은 밸류가 이렇게 저렇게 나왔을까요? 왜 구체적인 값으로 안 나오고 인티저 값이나 뭐 다른 값들은 뭐 실제 값들을 보여줬잖아요, 인터프리터가. 함수는 그냥 fun이라고만 보여줍니다. 네, 그렇고요. 기회가 되면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함수값은 인터프리터가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x를 받아서 뭐 스트링 x를 한번 리턴해 보겠습니다. 말이 되는 함수예요. 그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역시 함수 값인데, 이제 함수 값인데 어떤 함수 타입이 오냐면 여기서 이제 일단 무시할게요. 네. 임의의 타입의 값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랬을 때 결과값이 이제 스트링 타입 문자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함수 인자의 이름은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 이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함수는 y를 받아서, 그러니까 인티저를 하나 받아서 인티저 y를 받아서 y 제곱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역시 타입은 int에서 int로 가는 함수 타입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익스프레션 2가 임의의 익스프레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x를 받아서 x가 만약에 0보다 크면 x 더하기 1을 계산하고, 아니면 x 곱하기 x를 계산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의의, 말 그대로 임의의 식이기 때문에 펑션 익스프레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예를 보시면은 이 함수는 뭐냐면 x를 받아서 여기 이 바디에 어떤 익스프레션이었냐면 펑션 익스프레션이었죠. 다른 함수가 온 거예요. 근데 그 함수는 뭐냐면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하는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함수는 뭐냐면 어떤 x, 인티저를 받아서 다른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요건 한번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x를 받아서 어떤 펑션이냐면 x를 받아서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 익스프레션이 오는 함수인데, 그 함수 익스프레션은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해주는 함수다. 이 함수를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어떤 타입의 값이? 인트를 받아서 인트를 리턴 함수? 인트를 받아서 함수를 리턴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인티저를 받고, 여기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x의 타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티저를 받아서 이제 괄호가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괄호가 인티저를 받아서 인티저를 리턴한 함수를 리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동일하게 또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냐면 이 함수는 인자를 2개 받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인티저 아규먼트 x,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계산하는 함수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정확히 동일한 해석입니다. 네. 펑션 x, y,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문이 펀에 이렇게 네.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뭐 한번 해봤죠. 해보니까 어떻게 뭐래요? 인트 받고 인트 받아서 인트 타입이 똑같네요, 그죠? 사실 동일한 함수예요. 네, 원래 위에 거 같은 경우 함수, 그러니까 앞에 함수의 결과가 함수를 리턴하는 식이고 아래 거는 문제를 2개 받아서 두 개 받아서 x 더하기 y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금 쓴 x, y를 받아서 x 더하기 y 이게 사실은 이제 신택틱 슈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오케멜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래머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인자 2개 받을 수 있도록 저런 신텍스를 제공하는 것 뿐이지 펀더먼털리는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 있네요. 사실. 그러니까 설탕 구조, 신택틱 슈가예요. 신택틱 슈가가 뭐죠? 랭귀지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설탕이에요. 말 그대로. 이런 설탕이 없으면 프로그래밍 하는 게 굉장히 쓰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 신택틱 슈가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개수의 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요. 모범적으로. 그래서 x1에서 n개를 받아서 익스프레션 2를 예를 들어서 x, y를 받아서 x 더하기 y 얘랑 얘가 이제 동일한 익스프레션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컴파일이 돼요. ML 내부적으로 실행할 때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x, y, z를 받아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몇 가지 example을 더 보면은 방금 봤던 거고 방금 봤던 거고 이거 실행해 보면 인티저 x를 받아서 역시 인티저를 리턴한 함수죠, 그죠? 그리고 다 해봤죠, 저희가 지금 네, 다 해봤습니다. 슈가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것만 보시면은 타입이 좀 복잡해졌죠. x, y, z를 받아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리턴한 함수는 int to int to int to int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뭐라고요? 인자를 3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화살표 오른쪽만 리턴 타입이고 그 왼쪽에 있는 건 다 아규먼트 타입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첫 번째 해석, 가장 직관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티저 변수 3개를 받아가지고 인티저를 하나 리턴한 함수다. 두 번째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인티저 하나를 받아서 함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int to int to int라고 하는 함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걔는 뭐냐면 int를 받아서 또 int to int를 리턴하는 함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를 받아서 함수를 리턴하는데 그 함수는 또 int를 받아서 또 함수를 리턴해요. 그 함수가 int를 받아서 int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것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함수의 이름을 붙여봅시다. 함수의 이름 붙일 수 있거든요, 당연히. x, y, z를 받아서 x 더하기 y 더하기 x, y까지만 합시다. x,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다. 이렇게 하면 이제 f가 우리가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름 f가 가지는 값은 함수고 그 함수의 타입이 int to int to int다. 그래서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인자를 2개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3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첫 번째 해석 방식이고 두 번째 해석 방식이 뭐라고요? int를 하나 받아서 f라는 거는 int를 하나 받아서 함수를 리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g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 건데 f에다가 1을 줌으로써 리턴되는 함수를 내가 g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g를 다시 호출할 수 있어요.
2로 예를 들어. 그러면 3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좀 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가 2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